네, 반갑습니다. 자, 경제학 지문입니다. 바로 가죠. 소수의 기업만이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장 형태를 과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업의 수가 소수라는 것은 어떤 기업의 이윤이 자신의 행동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은요, 크게 세 가지, 아주 크게 거칠게 얘기하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요, 과점 시장이 있고요, 독점 시장이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요, 그 기업의 수가 무한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한 기업에 A라는 기업이 있으면은 그 A라는 기업이 무엇을 하든 B 기업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많은 기업, 무한의 개수의 기업이 있을 때를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과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지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업의 수가 소수, 보통 2개에서 뭐 한 4개 정도 되는 그러한 소수를 의미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현재 핸드폰 시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면은 애플과 삼성이죠. 애플과 삼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점 시장에서는요, 어떤 기업의 이윤이 자신의 행동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서로가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A라는 기업이 어떠한 것을 하면요, B 기업이 되게 눈치를 봅니다. 반대로 B 기업이 어떤 것을 하면요, A 기업이 상당히 눈치를 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시죠. 아이폰에서 C 타입 충전기였나요? 아니다. 뭐죠? 이어폰 있지 않습니까? 이어폰 잭이라고 하지요. 이어폰 잭을 애플에서 없애니까 삼성도 따라서 눈치 보고서 이어폰 잭을 없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합니다. 이러한 것을 과점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독점 시장이 있습니다. 독점 시장은 한 개의 기업만이 있습니다. 독점을 하는 이유는 자연적으로 독점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독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있죠. 근데 이 한국전력은요, 자연적으로 한 개의 기업이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에 의해서 전력을 이제 그 시장에다가 맡길 수 없다라는 어떤 전제 하에서 한 개의 기업이 독점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요. 그 자연적인 독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전적으로 독점인 기업들이 사실 또 별게 없어요.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농기구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한 개 기업이 다 만든대요. 나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기업 이름이 있는데, 농기구를 한 군데서 만든답니다. 그리고 춘장 아세요, 여러분들? 그 짜장면에 들어가는 검은 소스 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서 만든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춘장은 다 똑같은 데서 만든대요. 예. 그래서 의외로 독점 시장이 좀 대중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과점 시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좀 이론적인 것이고요. 독점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기가 조금 어렵고, 과점 시장이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애플과 삼성 같은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워보죠. 아이고. 네. 따라서 과점 시장에서 각 기업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다른 기업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이때 한 기업이 행동을 변화시킬 때 다른 기업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한 값을 추측변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이 나와 있을 때 추측변이가 무엇이지? 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가 나와 있을 때는요, 한 3번 정도까지는 반복해서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한 기업이 행동을 변화시킬 때
다른 기업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한 값을 추측변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한 번 더 읽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문에서는요, 추측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추측변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한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킬 때 다른 기업의 행동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한 값을 추측변이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가봅시다. 예를 들어 시장 내 어떤 제품의 공급자로 기업 A와 B만이 존재하며 과점시장이죠. 각 기업의 가격에 대한 추측변은 0이라고 하자. 무슨 뜻이냐? 각 기업은 자신이 가격을 변화시키더라도 상대 기업이 현재의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전략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냥 한번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가격을 변화시켜요. 내가 만약에 500원짜리 물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800원으로 올린다. 혹은 뭐 400원으로 낮춘다 라고 하더라도 상대 기업은요, 현재의 가격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거죠. 상대 기업이 만약에 B기업이 있으면 B기업이 1300원에 판다. 그러면은 내가 800원에 팔든 1400원에 팔든 B기업은 계속 1300원에 팔 것이라는 얘기죠. 각 기업은 높은 가격 전략과 낮은 가격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각 기업의 이윤이 표와 같이 보수 행렬로 나타난다. 보수 행렬이란 이런 것을 말합니다. 보수 행렬이란 각 기업이 특정 전략을 선택한 결과로 얻게 될 이윤을 나타낸 표로, 가령 표의 140, 30은 A가 낮은 가격, 그리고 전략을 실행하고 선택하고 B가 높은 가격 전략을 선택한 경우 A는 140, B는 30의 이윤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낫겠군요. 요것은요, A가 높은 가격이고 B가 높은 가격을 했을 때의 A 값과 B의 값입니다. 한편 요거 같은 경우는요, A가 낮은 가격을 하고 B가 낮은 가격을 했을 때의 A와 B의 이윤 값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좀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요거는요, A가 낮은 가격 그리고 B가 높은 가격을 했을 때의 A와 B의 이윤입니다. 예,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직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관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하고 B라고 하는 회사 두 군데서만 어떤 특정 물건을 공급하는데 A에서는 낮은 가격을 공급하고 B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공급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A로 가고 싶나요? B로 가고 싶나요? 당연히 A로 가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윤은 A 쪽으로 확 몰릴 겁니다. 이윤은 A 쪽으로 확 몰려서 A 쪽이 훨씬 커지고 B기업은 높은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별로 이윤이 남질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는 한 140쯤의 이윤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B는 30의 이윤밖에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B가 낮은 가격이고 A가 높은 가격일 경우에는 B 쪽으로 이윤이 전부 다 몰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B가 140, A가 30을 갖게 될 것이겠죠. 자, 계속 갑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기업이 서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거의 다른 말은요, 담합하지 않는다면입니다. 지문을 다 읽었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합하지 않는다면 A와 B가 모두 낮은 가격 전략을 선택해서 각각 50의 이윤을 얻는 상태에서 균형이 성립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낮은 가격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높은 가격 전략을 선택하는 것보다 각 기업의 이윤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이 말은 되게 많은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태블릿으로 땀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참, 여기서는 안 보이겠군요. 미안할 이유가 없었군요. 예. 자, 싹싹 지우고요. 싹싹 지우고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A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A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B가 만약에 높은 가격을 했어요.
B가 만약에 높은 가격을 책정하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추었을 때 A가 똑같이 높은 가격으로 하면은 80의 이윤을 얻고요. A가 낮은 가격의 이윤을 얻으면은 140을 얻습니다. 그렇다면은 A의 입장에서 B가 높은 가격을 만약에 책정한다고 한다면은 A의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을 하겠습니까? 낮은 가격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낮은 가격을 하겠죠. 예,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셔서 다시 한번 이 과정을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자, 한편 A의 입장에서 B가 낮은 가격을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A는요, 높은 가격을 하면은 30의 이윤을 얻고요. 낮은 가격을 책정하면은 50의 이윤을 얻습니다. 그렇다면은 A의 입장에서 B가 낮은 가격을 책정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은 가격을 책정하겠습니까? 낮은 가격을 책정하겠습니까? A가요. 당연히 50인 낮은 가격으로 책정을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B가 높은 가격을 책정하더라도 A는 낮은 가격을 선택할 것이고요. B가 낮은 가격을 책정하더라도 A는 마찬가지로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B는요, 높은 가격이나 낮은 가격을 선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는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죠?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각 기업이 서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A와 B가 모두 낮은 가격 전략을 선택하고 각각 50의 이윤을 얻는 상태에서 균형이 성립된다. 이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꾸 태블릿으로 땀이 떨어집니다. 미안합니다. 참 미안한 이유가 없죠, 참. 제가 그러고 보니까 지금 숨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태블릿의 숨소리가 이게 녹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녹화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자, 계속 가죠. 하여튼 A의 입장에서 B가 높은 가격을 높은 가격을 하든 낮은 가격을 하든 A는 낮은 가격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B도 마찬가지예요. B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A가 높은 가격을 하든 아니면 낮은 가격을 하든 B로서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죠. 자, A가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B가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B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게 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A는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것이고요. B 역시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A도 낮은 가격, B도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유는 50,50이 될 것입니다. A도 50, B도 50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A와 B가 모두 낮은 가격을 선택하고 A도 낮은 가격, B도 낮은 가격, 모두 낮은 가격을 선택하고 각각 50의 이윤을 얻는 상태에서 균형이 성립된다는 말은 이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하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낮은 가격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높은 가격 전략을 선택하는 것보다 각 기업의 이윤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요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균형 50,50이죠. 50,50이라고 하는 균형에서는 각 기업이 서로 협조하여 높은 가격 전략을 선택하면 80,80 둘 다 우리가 높이자라고 하는 그 담합을 하는 거죠. 담합을 할 경우에는 둘 다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윤이 80,80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음에도, 이윤을 더 올릴 수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말로 담합하지 않음으로써 50,50의 이윤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단락을 끊어봅시다. 결국 이 단락에서의,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 한 얘기는 이겁니다. 아무런 협조가 없을 때, 담합이 없을 때는요, A도 낮은 가격을 선택하고 B도 낮은 가격을 선택해서 50,50이라고 하는 그 균형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만약 A와 B가 협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협조한다면 협조해서 높은 가격을 선택하기로 담합을 했다면요, 둘 다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담합의 실현은 담합을 하겠다는 상대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와 B가 높은 가격을 약속했더라도 A가 이를 어기고 낮은 가격을 선택한다면 A는 담합 시에 비해 60의 이윤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한번 볼까요? 예. 빨간색으로 해보죠. 자, 만약에 A하고 B하고 서로 담합을 했다고 해봅시다. A도 높은 가격, B도 높은 가격을 해서 현재 80대 80의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A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A가 높은 가격, B가 높은 가격인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80의 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슬쩍 가격을 낮춰버리는 거죠. 가령 B가 1,000원에 팔고 있고 내가 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둘 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80대 80의 이윤이 되는데 내가 슬쩍 이거를 800원으로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사겠습니까? 1,000원짜리를 사지 않고 800원짜리를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쪽으로 이윤이 확 쏠리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책정을 해버리면요, B는 계속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140의 이윤을 얻는 겁니다. 기존에 높은 가격을 책정했을 때는 80의 이윤을 얻었는데 낮은 가격으로 내가 싹 배신을 때리니까 140의 이윤을 얻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60만큼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60이 요 60입니다. A와 B가 높은 가격을 약속했더라도 그래서 80,80의 이윤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A가 이를 어기고 낮은 가격을 선택해버리면 140의 이윤이 되죠. 그것에 따라서 A는 담합 시에 비해 60의 이윤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따라서 B는 A가 높은 가격을 선택하겠다는 담합의 약속을 믿지 않을 것이며 B 역시 담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점시장의 기업들에게는 담합의 유인이 존재하는 동시에 담합을 이탈하여 상대를 기만하려는 유인 또한 존재합니다. 요 60의 이윤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만이라고 표현했군요. 그래서 실제 과점시장에서는요, 서로 담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담합 상황 같은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들키지 않으려고요, 되게 은밀하게 메일로 A 기업하고 B 기업이 서로 메일로 주고받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전화 통화만 해가지고서 은밀하게 약속을 잡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 담합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귀신같이 잡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할 따름입니다. 자, 봅시다. 하지만 이러한 담합의 불안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과점 기업들 간의 담합 행위가 자주 발생합니다. 많죠. 근데 여기는 직접 언급을 하면 좀 그래서 하여튼 많습니다. 이는 각 기업의 회사 결정이 1회가 아닌 장기간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림은 위표의 상황에 처한 A가 담합에 참가하는 경우와 담합에 참가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는 이를 기만하는 경우에 A의 이윤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기업이
1기만 담합하기로 약속한 경우 A가 담합에 참여하면 면적 Y의 추가 이윤을 얻지만 상대를 기만하면 면적 X 플러스 Y의 추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기존에 두 기업, A와 B 두 기업이 담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가격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둘 다 50만큼의 이윤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요거예요. 50만큼의 이윤을 얻는다고요. A의 입장에서 담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큼의 이윤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하고 B가 담합을 한다고 해봅시다. A하고 B가 담합을 하게 되면요, A는 80만큼, A는 80이 되고 B도 8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80이요, 요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담합을 하지 않았을 때는 50만큼의 이윤을 얻지만 담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 80만큼의 이윤을 얻어서 요 Y만큼의 이윤을 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Y만큼의 이윤을 더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가 말한 A가 담합에 참가하면 면적 Y의 추가 이윤을 얻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기만하는 경우로 생각해보죠. 상대를 기만하면은 면적 X 플러스 Y의 추가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택한다는 거죠. 어디 갔죠? A는 낮은 가격을 선택하고 B는 높은 가격을 선택해서 요 140,30의 이윤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담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합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담합을 하기로 했는데 B는 계속 높은 가격을 책정하게 해놓고서 A는 슬쩍 낮은 가격으로 상대방을 기만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A 쪽으로 이윤이 확 쏠리겠죠. A 쪽으로 이윤이 확 쏠리면서 140만큼의 이윤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요 Y만큼의 이윤과 X만큼의 이윤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만했을 경우에는 X 플러스 Y만큼의 이윤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기만하면 면적 X 플러스 Y의 추가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상대를 기만하는 것이 A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1기일 때만 그렇다는 거죠. 아니다. 맞네요. 1기일 때만 지금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기수가 더 늘어날 때, N기로 기수가 늘어날 때, 여러분들이 지문을 다 읽어봐서 이제 알겠지만, N이 충분히 크다면, N이 충분히 커가지고서 Z의 넓이가 X의 넓이보다 크게 된다면, Z의 넓이가 X의 넓이보다 크게 된다면은 서로 담합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계속 봅시다. 한편 각 기업이 N기 동안 담합하기로 약속한 경우 담합시 추가 이윤은 Y 플러스 Z죠. 기만 시에는 1기와 마찬가지로 X 플러스 Y의 추가 이윤밖에 얻을 수 없다. 1기가 끝났을 때 B가 A의 기만 행위를 인식하고 이후에는 B 역시 담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N이 충분히 크다면 그래서 Z의 길이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Z가 X보다 커지는 순간 담합은 유지될 겁니다. 담합이 성립될 것입니다. 성립 내지는 유지될 겁니다. 크게 되어 담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단락을 끊어보죠. 여기까지 단락을 끊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50,50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서로 담합을 할 경우에는 80,80의 그 이윤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두 기업 중에서 한 기업이 기만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윤이 팍 쏠려가지고 140의 이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담합의 유인이 존재하는 동시에 담합을 이탈하여 상대를 기만하려는 유인 또한 존재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n이 충분히 크다면, 다시 말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어디 있죠? 예. 장기간에 걸쳐서 그 담합 행위의 이윤을 생각하게 된다면은 n이 충분히 클 경우에, 그래서 z가 x보다 클 경우에는 담합이 성립되면서 유지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거는요, 여태까지 읽었던 단락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단락별로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좀 잘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단락별로 내용을 좀 조립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1단락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고, 2단락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고, 3단락에서는 뭐 2단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더 전개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단락별로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서로 지금 내용이 더 전개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하 자진신고제란 담합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담합에 내재하는 불안정성을 이용하여 담합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렇군요. 뒷부분부터는 말랑말랑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일반적으로 담합에 대한 처벌은 담합 지속기간 n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처벌은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의 이윤을 낮추므로 각 기업은 담합행위가 적발되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기 때문이다. 즉, 담합에 대한 처벌이 존재하는 경우 담합행위는 더욱 은밀해져 적발이 어려우며 담합은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더 안 좋죠? 이때 자진신고제는 담합기간 n을 단축시킬 수 있다. 담합을 같이 한 상대 기업보다 먼저 담합행위를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각 기업은 경쟁적으로 담합행위를 신고할 유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n의 단축으로 z가 x보다 작아지는 경우 담합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z가 장기간에 걸쳐서 그 담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z가 x보다 작아지는 순간 담합을 하느니 그냥 기만을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담합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진신고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z가 x보다 작아지는 경우에 담합은 최소한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게 담합을 유지를 안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담합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담합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z가 x보다 작아지는 경우에 담합은 유지될 수 없을 것이구나, 이런 정도로만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진신고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담합 적발 확률이 높아야 되며, 둘째, 담합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야 되고, 셋째, 자진신고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명확해야 한다. 적발 확률이 높아 담합이 영원히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과점기업들이 예상할 때, 처벌은 강력한 데 반해 자진신고 이득은 분명할 때 기업들의 경쟁적인 자진신고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진신고제는 어쩌고저쩌고 제도로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의의 끝. 의의는 간단하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29분 30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문에 대한 내용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자, 나머지 문제풀이에서 봅시다. 마치겠습니다.